안녕하십니까. 에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온수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인데요. 가로에 보시면 확인 대상 기기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1 용어에 보시면 상향 순환식과 하향 순환식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상향 순환식과 하향 순환식 인데 사실상 용어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상향순환식이라는 거는 위로 보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하향순환식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뭐가 위로 올라가고 뭐가 내려오냐? 이거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향순환식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낮은 곳에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방열기가 보일러보다 높은 곳에 이렇게 설치된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최초에 발생된 온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송수 주관이 상향 구배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상향순환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하향순환식은 뭐겠어? 보일러가 위쪽에 설치되고 방열기가 보일러보다 낮은 곳에 설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일러에서 배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아래쪽으로 하향해서 내려간다. 뭐가? 송수주관이.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사실상 구배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내린 구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송수주관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하향순환식인 거고, 송수주관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상향순환식이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환수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환수주관에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 뭐 방열기가 너무 아래쪽에 있으면 환수주관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겠죠. 자, 요게 환수주관. 자,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한수주관이 기준이 아닙니다. 무조건 송수주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수를 보내줄 때 위로 보내주냐 아니면 아래로 보내주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읽어보게 되면 상향순환식 첫 번째 줄 끄면 되죠. 송수주관을 상향구배로 하고, 사실 이게 다죠. 자, 그리고 난방계수의 방열면을 보일러 설치 기준면보다 높게 하여 방열기가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줄 긋습니다. 온수의 순환이 상향으로 송수된다. 위로 보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송수되어 환수되는 방식. 갈로에 보시면 보일러를 방열면보다 낮게 설치한다. 보일러가 밑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향순환식 같은 경우 이것도 첫 번째 줄 긋습니다. 송수주관을 지면에서 수직으로 배관하여, 그래서 송수주관을 최초에는 이렇게 올린다라는 겁니다. 올렸다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올렸다가, 지면에서 올렸다가 수직으로 배관하여 팽창관 및 방출관을 설치하고, 그 다음 줄 긋습니다. 온수를 하향으로 흐르게 하는 방식, 배관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갈로에 보시면 보일러를 방열면보다 높게 설치한다. 그래서 보일러가 위에 있다. 방열기가 밑에 있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림이 잘 나옵니다. 그 상향순환식 같은 경우는 요 구조로 생겼고요. 하향순환식 같은 경우는 요 구조인데, 요게 이제 방열기 높이가 보일러보다 낮긴 하지만 거의 수평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이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한수주관은 거의 수평으로 내려가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송수주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순환식 그림을 보시면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온수 보일러에서 송수주관 나오죠. 최초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직으로 배관돼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직으로 와서 내려가기 때문에 하향순환식이다. 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송수주관 돼 있는데, 송수주관 뭐라고요? 온수를 보내주는 관, 최초에. 그래서 읽어보면 보일러에서 발생된 온수를 난방계수에 매설된 방열관 및 온수 탱크에 줄 긋습니다. 온수를 공급하는 관을 말한다. 최초의 온수를 공급하는 관. 자, 그 다음 밑에 환수주관. 요것도 읽어보면 되죠. 난방을 목적으로 방열관을 통하여 냉각된 온수를 재가열하기 위하여 줄 긋습니다. 보일러에 환수시켜주는 관. 자, 그래서 환수주관은 뭐다? 난방을 하고 나서 이제 온수가 난방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식잖아요. 이걸 다시 가열해야 되니까 이렇게 환수주관에 연결해서 환수시키는 관이다. 보일러로 되돌려준다. 되돌려주는 거를 환수라고 했었죠. 자, 이때 주관을 환수주관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밑에 급수탱크 보겠습니다. 팽창탱크에 물이 부족할 때 급수할 수 있는 장치로서 수도관 또는 급수관
환수관이 직접 보일러 또는 배관 등에 직결되지 않도록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급수 탱크는 뭐냐면은 앞에 보일러 구성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보면 보일러가 있고요. 뭐 상향순환식 한번 그려봅시다. 방열기가 위에 있고, 그럼 송수주관이 이렇게 위로 연결이 되겠죠. 요게 송수주관. 그리고 아래쪽에는 한수관이 있을 겁니다. 한수관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런 식으로 한수가 될 거예요. 환수주관. 자, 그래서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은 실지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되면 여기에 팽창 탱크라는 게 설치가 되죠. 팽창 탱크. 자, 그래서 요게 요렇게 해서 주로 보면 환수관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에 가까이 환수 라인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이 팽창 탱크의 역할이 뭐야? 팽창 탱크의 역할이라는 거는 우리 온수 보일러에만 팽창 탱크를 설치한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온수가 가열하게 되면 최적이 증가하잖아. 팽창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최적이 늘어나게 되면 보일러라는 거는 밀폐된 용기니까 내부에서 팽창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올라가고 잘못하면은 고장날 수 있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온수가 열을 받아서 최적이 팽창하게 되면 요 팽창 탱크에서, 요거는 개방형입니다. 요 그림은. 그래서 팽창 탱크에서 온수의 최적이 증가한 만큼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설치되어 있어? 여기에는 밸브도 있고 이렇게 플로트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최적이 팽창해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플로트가 떠오르면서 밸브를 탁 잠궈버리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온수의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요 플로트 가라앉죠. 가라앉으면서 이 밸브를 열면서 급수를 행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온수의 온도 변화뿐만 아니고 보일러를 운전하다 보면은 급수의 양이 부족해질 때가 있단 말이야.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팽창 탱크에서 급수를 행해주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팽창 탱크 쪽으로 급수해주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때 설치하는 탱크를 뭐라고 한다고? 물을 담아두는 탱크를 급수 탱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 탱크에서 요 밸브에다가 연결을 해두게 되면 플로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만약에 보일러에 급수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은 급수를 행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급수 탱크에서 바로 보일러 쪽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보일러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온고압의 용기입니다. 그러면 이 차가운 급수를 바로 보일러에 연결하게 되면은 어때? 열, 온도 차에 의해서 부동 팽창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응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팽창 탱크에 연결하는 거야. 팽창 탱크는 왜 그래? 환수 라인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 들어오더라도 팽창 탱크가 기본적으로 이 팽창 탱크 내부에 있는 이 물이 미온수란 말이야. 왜? 보일러 환수관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부는 어때요? 온수가 순환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팽창 탱크 내부에 있는 원래의 요 물은 미온수니까 차가운 물이 급수 탱크에서 오더라도 여기서 살짝 예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종의 부동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에다가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급수 라인을. 자, 이때 사용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급수 탱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팽창 탱크 나오죠. 팽창 탱크 요 녀석 우리 앞에서도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장치 내 온수의 온도 변화에 따라 줄 것입니다. 최적 팽창 또는 이상 팽창, 압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일러의 부족수를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며 개방식과 밀폐식이 있다.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기 방출기라고 돼 있는데 뭐 에어벤트라고도 불러요. 공기를 빼주는 장치. 그래서 읽어보면 순환수 중 함유된 기포, 공기라고 해요. 그래서 기포, 뭐 공기, 불응축가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공기를 외부로 방출하기 위한 장치다. 왜 그래요? 이 온수 보일러는 배관 안에 물만 가득 차 있으면, 즉 온수만 가득 차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온수 중에 일부가 증발해서 기체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공기가 흡입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딘가 누설이 발생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때 공기가 배관 중에 물과 함께 섞여 있으면은 우리 펌프도 똑같아. 펌프도 운전할 때 배관 안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흡입 양장이 안 생겨요. 이게 안 빨려 올라온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수 라인에 공기가 차게 되면, 즉 불응축가스가 차게 되면 온수 순환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방열기도 마찬가지지. 방열기가 실제 내부 구조가 송수주관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순환해가지고 내부에서 데우고요. 그 다음 한수주관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수만 들어가서 온수만 이렇게 순환해주면 참 좋겠는데 공기가 차게 되면은 이 온수가 제대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기 또는 불응축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기 방출기를 설치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설치 시공도 해서 요건 참고적으로 보세요. 50분의 1 또는 25분의 1의 축적으로 한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이 배관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배관의 직경에 대한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한번 보면 송수주관 및 환수주관의 배관 크기는 아래와 같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송수주관, 환수주관 뭐예요? 보내어주는 관, 환수주관 요 녀석들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용량을 기준으로 하죠. 보일러 용량 3만 kcal/h 보다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25A 이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만 kcal/h 보다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30A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를? 이 송수주관과 환수주관을 요 두 배관의 직경을 요 이상으로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급탄관에서 나오죠. 자, 우리 앞에서는 송수주관, 환수주관 이거 둘 다 뭐예요? 난방관이야. 난방관. 난방용 배관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난방할 때 쓰는 관, 송수주관과 환수주관이 있었다면 급탄관이라는 건 뭐야? 급탄관이라는 건 우리 화장실에서 뭐 샤워하거나 그 온수 쓸 때 그런 거를 그때 나오는 물을 급탕이라고 하죠. 급탕수라고 하는 건데 보통 보면 보일러에 난방 라인도 있고요. 별도의 급탕 라인도 있습니다. 급탕 관이라고 할게요. 이 급탄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쓰는 샤워할 때 쓰는 온수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용량 이것도 둘 다 보일러 용량입니다. 5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만 kcal/h보다 낮으면 어떻게 돼? 낮으면은 15A 이상. 이거보다 높으면 어떻게 한다? 20A 이상으로 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뭐가? 급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송수주관과 환수주관 즉 난방관의 경우에는 3만 kcal/h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보일러 용량 이거보다 낮을 때는 25회 이상, 이거보다 높을 때는 30회 이상. 그리고 급탄관, 우리 그 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 사용하는 온수, 그 급탄관은 보일러 용량 5만 kcal/h를 기준으로 하고 이거보다 낮을 때는 15회 이상, 이거보다 높을 때는 20회 이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팽창관 및 방출관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쭉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요 내용을 외워주시면 참 좋겠지만 이런 걸 외우라고 하면 머리 아파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 풀면서 만약에 여기 나오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나온다 그럼 제가 페이지를 찝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복습하면서 넘어가는 형식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팽창관 및 방출관이죠. 팽창관 및 방출관 뭐예요? 팽창 탱크에 연결된 요 팽창관. 그리고 방출관이란 건 뭐야? 팽창 탱크도 위에 보면 이렇게 방출관이 있죠. 뭐 배기관이라고도 하는데 불응축 가스를 빼주는 관을 방출관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 같은 경우는 보일러 용량은 3만 kcal/h 이하일 경우에는 15회 이상으로 하고 보일러 용량 3만에서 15만 kcal/h 요 사이일 경우에는 25회 이상. 그리고 마지막에 15만 kcal/h 이상인 경우에는 30회 이상으로 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전열 면적 같은 경우는 기준이 5m 자승입니다. 5제곱미터. 이거보다 낮으면 25회 이상, 이거보다 높으면 30회 이상으로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급수관에서 나오죠. 수도 본관을 보일러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급수탱크, 팽창탱크 등을 설치하여 급수를 행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요 수도 본관을 바로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차가운 물을 보일러에 바로 보내주면 안 됩니다. 팽창탱크에 연결해서 팽창탱크에서 어느 정도 예열이 돼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줘야지만 부동 팽창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순환펌프 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순환펌프는 원칙적으로 바이패스 회로를 설치하여 유지, 보수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다만 자연순환이 가능한 구조에서는 바이패스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펌프라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펌프는 최소 2세트로 설치를 해야 되고 이거는 바이패스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 왜? 이 둘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은 요 반대쪽 걸 쓰면서 요 녀석은 수리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수리 및 점검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이패스 이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연순환식 같은 경우에는 바이패스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래요? 자연순환식은 펌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바이패스 이음이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순환 펌프의 흡입 측에는 여과기를 설치하고 펌프의 양쪽에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펌프의 양단에 밸브를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는 여과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야 되네요. 이렇게 그려서 예를 들어 유체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스트레이너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펌프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히는 일이 없게끔 이 여과기 스트레이너를 설치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양단의 밸브는 왜 설치할까? 이렇게 밸브들을 설치해 줘야지만 얘가 고장났어. 그럼 양단의 밸브를 잠그고 이 녀석을 운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밸브를 잠그고 요걸 열어서 바이패스 시키고 이 녀석은 점검 및 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순환 펌프의 배관 접속부는 공기의 흡입, 온수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순환 펌프의 흡입 측에 펌프 자체에 공기 빼기 장치는 없을 경우 공기 빼기 밸브를 만들어 공기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온수 라인하고 똑같아요. 온수 라인에도 공기가 차면 어때? 순환 효율이 떨어지고 펌프도 마찬가지. 공기가 차게 되면은 펌프의 양정이 떨어진다. 즉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 흡입이 제대로 안 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기 빼기 장치 혹은 밸브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순환 펌프와 전원 콘센트의 거리는 최단 거리로 하고 전선, 피복 등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관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동 초기에 허용 전류 용량은 15A 이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순환 펌프는 펌프의 모터 부분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순환 펌프의 규격은 난방 순환 계통 장치 내를 충분히 순환시킬 수 있는 용량 및 규격의 것으로 시공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고요. 자, 다음 여덟 번째, 순환 펌프의 설치 위치는 보일러 본체 등의 주위 방열과 배기가스 연도의 방열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비에 젖거나 물에 잠길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환 펌프를 설치할 때 보일러 너무 가까이 설치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보일러에서 빠져나오는 연도 있죠. 연도, 굴뚝으로 가는 연도인데 연도 가까이에도 순환 펌프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 보일러 주변에는 보일러의 방열량이 있죠. 보일러는 뜨거운 그 밀폐된 용기니까 보일러는 기본적으로 방열되는 열량이 있고 연도도 마찬가지. 배기가스 열이 어찌 보면 가장 뜨겁거든. 그래서 연도 근처에 설치해도 순환 펌프가 열을 받는 거야. 그래서 보일러 주변, 연도 주변에 순환 펌프를 설치하면 순환 펌프가 열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순환 펌프 내부에 있는 급수가 어떻게 돼요? 증발해 버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순환 효율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근처나 연도 주위를 피하는 겁니다. 피해서 이런 방열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당연하죠. 비에 젖거나 물에 잠길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된다. 뭐 녹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온수 탱크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거 주세요. 급탕이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급수 탱크 같은 경우에는 급수할 때 쓰는 탱크였다면 이 온수 탱크의 역할은 뭐냐면은 급탕 시에 사용하는 탱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온수 탱크라고 하는데, 이 온수 탱크의 경우에도 이 급탕수를 먼저 요 탱크에다가 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급탕수를. 왜 그럴까? 자, 이렇게 돼야지 온수 탱크가 중간에 있어줘야지 온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알맞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탕수, 요 급탕 라인을 바로 수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급탕수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지 않는 딴에는 여기는 많이 쓸 수 있고 이쪽은 멀어지니까 어때? 압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온수 탱크를 설치해서 압력도 맞춰주고 사용처에 알맞는 유량으로 공급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수 탱크는 뭐라고요? 급탕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탱크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요. 온수 탱크는 내식성이 뭐예요?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식이 강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알루미늄, 용융 도금, 아연 도금 등 동등 이상의 내식 처리가 된 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내식 처리가 됐다라는 건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박로 피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 칠해가지고 녹이 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자, 이렇게 처리한 재료를 사용해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온수 탱크는 KSF 2803 보온보냉공사 시공 표준이라고 돼 있는데 요 기준에 의한 보온을 하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거 왜 그래? 온수 탱크는 뜨거운 온수를 담아 놓잖아. 요거를 보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온수가 금방 식어버리겠죠. 그래서 꼭 보온을 해줘라. 탱크도 보온하고 배관도 보온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온수 탱크는 100도씨 온수에도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고온수 같은 경우는 100도씨 넘어간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0도씨의 온수에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고온에 견뎌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온수 탱크에는 드레인할 수 있는 관 및 밸브가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뭐예요? 드레인 라인이 있어야 된다. 드레인 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레인 라인은 왜 필요하겠어요? 온수 탱크를 계속해서 쓰면은 내부에 이물질이 쌓이죠. 그럼 청소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청소 시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온수 탱크가 고장났어. 그러면 교체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에 있는 온수를 다 빼줘야 되지. 그래서 뭐 수리를 하거나, 점검하거나, 청소하거나, 이럴 때 온수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드레인 라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레인할 수 있는 관 및 밸브가 있어야 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 밀폐식 온수 탱크의 경우 팽창관이나 팽창 흡수 장치 또는 안전 밸브, 방출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온수 탱크가 밀폐식일 경우에는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 보일러랑 똑같습니다. 내부에 있는 온수가 팽창하게 돼요. 최적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 밀폐되어 있을 경우 최적이 늘어나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고 잘못하면 파손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팽창관 또는 뭡니까? 안전 밸브, 방출 밸브 등을 설치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팽창 탱크에서 나옵니다. 자, 팽창 탱크 뭐예요? 팽창 탱크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죠. 요 녀석이 팽창 탱크가 되는 겁니다. 요 녀석. 자, 그래서 팽창 탱크 같은 경우도 읽어보면 팽창 탱크는 100도씨 이상의 온도에 견디는 재질이어야 한다. 온수 탱크랑 똑같죠. 그 다음에 온수의 수위를 쉽게 알 수 있는 재료 또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내부에 있는 수위를 확인할 수 있게끔 보통 보면 팽창 탱크 플라스틱처럼 돼 있는데 하얀색으로 약간 반투명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수위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그 수위가 새카맣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육안으로도 쉽게 수위를 판단할 수 있는 재질일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밀폐식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방식일 경우에는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개방식의 경우 팽창 탱크의 높이는 최고 높이를 가진 방열기 또는 방열 코일 면보다 1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얼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팽창 탱크에서 불응축 가스 공기를 제거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공기는 어디 어떤 장치든 간에 최상부에 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일러가 하단에 있고 방열기가 위에 있어요. 그럼 불응축 가스는 방열기 상부에 모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팽창 탱크의 높이를 실제로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 방열기 최상단 배관보다 몇 미터 높게? 1m 이상. 1m 이상 높게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1m다라고 치면은 팽창 탱크가 최소한 요 정도 높이에는 설치가 되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불응축 가스가 위쪽으로 빠져나갈 테니까. 자,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요건 줄 거 주세요. 팽창 탱크에 연결되는 관로에는 밸브, 체크 밸브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 방출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팽창관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 온수가 팽창하게 되면 요 연결된 요 배관이 팽창 탱크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요 배관을 우리는 팽창관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일러 내부에서 온수가 팽창하게 되면 이 관을 타고 요 팽창된 온수가 이렇게 전달돼서 수위가 올라가는 구조인데, 여기에다가 밸브 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하게 되면 밸브를 계속 열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밸브를 잠궜을 때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팽창 탱크로 이렇게 온수가 빠져나가주면서 불응축 가스가 빠져나가주면서 안전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밸브가 잠겨있다? 그러면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밸브를 설치해 본들 계속 열어놔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설치하지 마라. 설치하지 않는 게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출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팽창 탱크의 팽창관 역시도 어떻게? 밸브 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밀폐식 팽창 탱크를 사용할 때에는 보일러에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여 배관계통 내의 압력이 제한 압력 이상으로 되면 자동적으로 과잉수를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릴리프 밸브 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안전 밸브입니다. 근데 차이점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안전 밸브라는 녀석은 뭐 안전 밸브 또는 뭐 방출 밸브라고도 하죠. 방출 밸브 용량에 따라서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안전 밸브라는 녀석은 보일러 본체에 이렇게 설치가 돼요. 자, 그리고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 이상 압력으로 증가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부에 있는 증기를 밖으로 빼면서 보일러의 압력을 낮춰서 안전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릴리프 밸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압력이 이상 압력이 됐을 때 증기를 밖으로 빼는 게 아니에요. 증기 또는 온수를 밖으로 빼버리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가 압력을 잠깐 흡수해요.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흡수를 했다가 원래 정상 압력으로 돌아오면 되돌려주는 형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온수 난방의 팽창 탱크 같은 경우 밀폐식으로 할 때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 가지고 온수가 이제 팽창할 때, 최적의 팽창할 때 압력이 올라가니까 이 압력을 순간적으로 흡수했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팽창 탱크의 용량은 요거 줄 거 주세요. 팽창 탱크의 용량은 보일러 및 배관 내의 보유 수량이 200리터 이하인 경우에 20리터 이상으로 하고, 보유 수량이 100리터씩 초과할 때마다 10리터를 가산한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요 수치가 간혹 나오기도 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것도 줄 거 씁니다. 팽창관 끝부분은 팽창 탱크 바닥면보다 25mm 높게 설치한다. 이것도 문제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팽창 탱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팽창 탱크가 있다라고 하면 이 팽창관을 팽창 탱크 하부에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요 하부에서 약간 올려서 설치하는 거야. 약간 올려서.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라고? 25mm, 최소 25mm 정도 좀 올려서 팽창 탱크의 바닥면보다 25mm 높여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럴까? 팽창 탱크도 물이 차 있고 이게 장시간 운전하게 되면은 팽창 탱크 하부에는 어때? 이물질이 쌓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 팽창관을 이 바닥 하부에다가 바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 이물질이 팽창관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팽창관을 막아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막으면 어떻게 돼? 안전장치의 역할을 못 하잖아. 그래서 요 연결 부위를 25mm 정도 높게, 요 바닥면보다 높여서 이물질이 잘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mm, 바닥면보다 25mm 높여서, 이거 중요합니다. 문제에 나와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공기 방출기 해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배관 중 발생된 공기를 요거 줄 거주세요. 공기를 자연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은 개방식이 원칙이다. 왜? 공기를 빼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개방식의 경우 줄 거 씁니다. 팽창 탱크 수면보다 50cm 높게 설치한다.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연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줄 거 주세요. 연도의 굽힌부는 3개소 이내로 하여야 하고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연도라는 게 뭐야?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보일러에 연소실이 있고 이쪽에는 버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뚝이 있죠. 이런 식으로 굴뚝이 있을 거야. 그럼 굴뚝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요 길을, 연기가 지나가는 길이다 라고 해가지고 연도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소하고 나서 이 빠져나오는 배기가스가 이렇게 빠져나갈 때 지나오는 길을 연도라고 했고, 굴뚝을 뭐라고 했어? 연돌이라고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연도라는 녀석은 굽힌부가 꺾이는 부분입니다. 꺾이는 부분이 3개소 이내로 해야 된다. 왜 그래? 이 배기가스는 잘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좋은 거죠. 요걸 다르게 얘기하면 통풍력이 클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많이 굽어버리면, 꾸불렁꾸불렁 하면 어떻게 돼? 배기가스 제대로 못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다시 얘기하면은 통풍력이 저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항이 걸려버리니까. 자, 그래서 굽힌부는 3개소 이내, 즉 굽힌부는 적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직선으로 연결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다음 옆에 보시면 수평부의 경사는 10분의 1 기울기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단 보일러 자체가 강압 통풍식으로, 강압이라는 거는 이 안쪽으로 불어 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통풍식에서 압입식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강압 통풍식으로
하실 내가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연소시킬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울기를 원래 줘야 되는데 내부 압력이 높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잖아요. 강압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울기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연도의 재료는 보일러의 배기가스 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밑에 연도는 주위의 가연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뭐 당연한 소리인 게, 배기가스라는 게 뭐예요? 연소하고 버려지는 가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연성 가스 중에 못 쓰는 가스, 쓰고 버려지는 가스입니다. 자, 이때 온도도 엄청나게 높아요. 온도도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주변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가연물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 화재가 발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가연물의 접촉을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연료배관에서 나오는데, 연료배관이란 건 뭐겠어요? 이 버너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배관입니다. 그래서 버너에 연료를 공급해줘야 연료를 이렇게 쫙 분사시키면서 스파크를 탁 틔워서 어떻게 하는 거야? 불을 붙이겠죠. 이때 요 배관을 연료배관 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료를 보내주는 배관. 자, 그래서 읽어보면 연료 탱크의 위치에 따라 단관식과 복관식으로 나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단관식 일단 줄 거 주세요. 연료 탱크의 위치가 버너의 펌프 위치보다 높을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기 배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복관식 같은 경우 줄 거 주세요. 연료 탱크 위치가 버너의 펌프 위치보다 낮을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기 배출 장치가 필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관식과 복관식을 나눠보면, 단관식의 경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연료 탱크의 위치가 버너보다 높대요. 그러면 연료 탱크가 이렇게 위에 있고 버너가 밑에 있다 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버너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보내줘야 여기서 이제 화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때 단관식은 뭐냐면은 연료 탱크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중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뭐 펌프를 설치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연료 탱크가 위에 있으면 관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공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기 배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연료 배관이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배관이 연료 배관인데, 연료 배관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배관 안에 항상 연료가 완충돼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버너가 작동하면 바로 연료가 공급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료 탱크에 연료가 부족해.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연료가 들어가다가 끊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연료가 들어가는 대신에 이 탱크 내부에 있는 공기가 빨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연료를 채웠는데 이미 공기가 빨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빨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버너를 작동하면은 그 연료의 분사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연료가 분사된다 하더라도 버벅 막 튑니다. 그래서 제대로 화염이 발생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료 배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존재할지 모르는 공기를 빼주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공기 배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공기가 들어차면 화염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밑에 복관식 같은 경우에는, 자, 복관식입니다. 복관식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버너가 위쪽에 있어. 이렇게 버너가 위쪽에 있고, 이 연료 탱크가 밑에 있습니다. 연료 탱크가 이런 식으로 밑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연료 탱크에서 연료를 바로 보내줘도 되겠지만, 이때는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중간에, 여기 중간에 공급 탱크라는 걸 설치해요. 공급 탱크. 그래서 공급 탱크에서 주 라인을, 연료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에서 나오는 연료 배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쪽에서 그릴까요? 어떻게 그리지? 요거 옆으로 좀 옮길게요. 연료 탱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연료 탱크의 배관을 일단 공급 탱크 상단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요. 그리고 펌프를 딱 설치해주면 어떻게 돼? 연료가 이렇게 공급이 돼서 이 공급 탱크로 공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하단에 배관을 한 개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료 탱크에서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 탱크에 일정량을 채워주는 거예요. 일정량을 채워줌으로써 요 배관에만큼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연료가 계속 가득 차 있게끔. 여기에 연료가 가득 차 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 공기가 섞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단에 또 한수관을 설치함으로써 계속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기 같은 경우는 이 상단에 차서 이 공급 탱크 내부에서 공기를 뺄 수가 있어요. 공기를 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기 빼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이 보내주는 관 하나, 이렇게 돌아오는 관 2개. 그래서 1, 2 해서 뭡니까? 복관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관식과 복관식의 차이점은 뭐예요? 단관식은 버너가 밑에 있을 때, 복관식은 버너가 위에 있을 때, 뭐보다? 연료 탱크보다 위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공급해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관식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연료 탱크 위치가 버너의 펌프 위치보다 낮을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기 배출 장치가 필요 없다. 왜? 공급 탱크에서 공기를 빼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내용 보면 보일러와 연료 탱크 사이에 배관의 물과 연료, 기름을 분리할 수 있는 줄 꺼주세요. 유수 분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혹시나 연료에 물이 섞이게 되면 이 역시도 불꽃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연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유수 분리기 설치해서 수분을 제거해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로에 보면 유수 분리기에 드레인 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연료 탱크와 버너 사이의 배관에는 오일 스트레이너, 뭡니까? 여과기죠, 여과기. 그래서 연료 탱크와 버너, 뭐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합시다. 연료 탱크 여기 있고 버너가 여기 있다면 요 사이에다가 필터를 설치하는 거야. 요렇게 뭐 여기에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요 근처에 설치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걸 설치해 가지고 버너 쪽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라 라는 뜻입니다. 버너 쪽에는 얇은 노즐로 돼 있어요, 연료를 분사하기 위해서. 근데 이 얇은 노즐은 쉽게 막힐 수 있지. 그래서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함유돼 버리면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이너, 여과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이물질들이 버너 쪽으로, 버너에 정확히 얘기하면 버너 내부의 노즐로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배관은 노출 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에 노출돼 있어야 우리가 점검할 때 점검하기가 용이한 거겠죠. 뭔가 이상이 생겨도 발견이 쉽고. 자, 그리고 통행, 기타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하고, 짧고 굽힘이 적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마찰 저항이 적어지고 순환 효율이 높아질 테니까. 자, 그 밑에 보시면 연료 배관은 금속 배관으로 하여야 하며 배관 접속부는 실 또는 패킹을 이용하여 누설이 없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테프론입니다. 그래서 테프론 같은 실 또는 패킹제를 이용해서 누설을 확실하게 막아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설치 시공 후 검사. 그래서 보일러, 온수 보일러를 설치하고 나서 어떤 검사를 하느냐. 자, 최초에 나오는 게 수압시험 압력이죠. 그래서 요거 줄 거 씁니다. 최고 사용 압력의 2배 또는 그 값이 0.2MPa 이하일 때는 0.2MPa의 수압을 가하였을 때 변형이나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연소 및 배기 성능 검사. 그래서 연소가 잘 되는지, 그리고 배기가스가 제대로 잘 빠지는지 검사해야 되고, 그 다음 연료 개통 누설 상태 검사. 그래서 연료가 어디 새진 않는지 이런 것도 검사해야 되고, 그 밑에 순환 펌프에 의한 온수 순환 시험 제대로 순환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동 제어에 의한 작동 검사. 그래서 뭐 운전 순서는 맞는지 혹은 정지 순서는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동 제어라는 거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구멍탄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에서 나오죠. 자, 여기서 말하는 구멍탄이란 건 뭐냐면은 구멍이 많은 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뭘까? 연탄이겠죠, 연탄. 그래서 연탄 보일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구멍탄 보일러인데 연탄 보일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 보일러실 위치 선정해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통풍, 배수가 양호한 곳. 뭐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통풍이 잘 되고, 이 특히나 구멍탄, 이 연탄 보일러는 통풍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연소가스가 실내에 들어차면은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고 배수가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 물도 잘 빠져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빗물이 맞지 않는 구조일 것, 녹이나 부식을 방지해야 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거실과 직접 통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앞에 첫 번째 내용하고 똑같죠. 통풍이 잘 돼야 된다, 이런 뜻하고 같은 겁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연탄가스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실이라고 합시다. 실내가 있는데 요 외부에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에 이제 보일러를 설치하겠죠. 그럼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뭐 보통 보면 구두를 놓는다라고 하면은 요게 바닥이라고 했을 때 이 안에다가 배관을 깔게 됩니다. 이렇게
배관을 온수 배관을 깔 수도 있고 뭐 전기 배관을 깔 수도 있는데 구멍탄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온수 보일러겠죠. 이게 열량이 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온수 배관을 이렇게 깔았다라고 치면은 이제 여기서 굴뚝 같은 경우는 밖으로 이렇게 뺍니다. 요게 뭐 연돌이라고 합시다. 연돌. 자, 이때 보일러실과 요 실내 외벽에는 자꾸 지어지네요. 요 외벽 사이에는 확실한 차단막이 필요해요. 왜? 이 연소가스가 실내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연소가스라는 거는 완전 연소하게 되면은 CO2지만 탄산가스로 변해요. 완전 연소하게 되면. 근데 불완전 연소하게 되면 CO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CO2는 괜찮아요. 얘는 좀 들어오더라도 물론 이제 가득 차면 안 되겠지만 CO보다는 그 영향이 덜합니다. 근데 이 CO, 일산화탄소는 실내에 들어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산화탄소는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CO2가 완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산소 있죠. 산소를 흡수합니다. 산소를 흡수해가지고 지는 요 산소를 흡수해서 CO2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밀폐된 공간 안에 산소가 점점 줄어들겠죠. 야가 우리가 마셔야 될 산소를 지가 마신다고. 그러니까 질식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구멍탄 보일러, 연탄 보일러는 특히나 거실과 직접 통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 연탄가스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중앙 집중식일 경우 관로 길이가 짧은 곳에 설치할 것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관의 길이는 길면 길수록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왕이면 짧을수록 좋다. 이런 건 뭐 모든 보일러가 동일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기타 배관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쭉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팽창관, 급탕 배관 같은 경우는 15A 이상으로 하고요. 송수주관, 환수주관 같은 경우는 32A 이상으로 하고요. 수압시험은 2kg/제곱센치 이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온수 탱크 같은 경우는 급탕이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앞에 내용하고 똑같죠. 우리 온수 보일러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팽창 탱크 같은 경우 요거 줄 거 주세요. 난방 면적 10m 자승 이하 2리터 이상일 경우 10m 자승 초과시마다 2리터씩 가산한다. 그래서 줄 거 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